Yes. KBS 1라디오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체코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체코 원전 수출 문제를 마무리 짓고 양국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개 쟁점 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당은 이들 법안에 대한 대통령 제2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오는 24일 만찬을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의정 갈등과 의료 공백 해법을 찾는 데 전환점을 마련할지 주목됩니다. 이를 포함한 정치 현안, 정치 토크 코너와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 인터뷰에서 자세히 짚어봅니다. 문자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얘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세요.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가장 뜨거운 뉴스들만 골랐습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윤주진 시사평론가, 김수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 응급실 대란은 없었다면서 응급실을 찾은 경증 환자가 예년에 비해 30% 줄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는 전공이 이탈 이전부터도 있었다 이런 말도 했어요. 이런 정부의 평가 김수민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렇게 된 거는 문을 연 병원들이 꽤 있었고 네. 그리고 시민들이 이제 경증인 경우에 좀 자가적으로 어느 정도는 분류를 해서 분산? 응급실을 방문하지 예, 예. 않은 뭐 이런 것들이 주요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것까지는 다행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만 그동안에 지쳐있는 의료진들 그리고 이게 응급실 뺑뺑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전화 뺑뺑이이기도 합니다. 소방대원들 입장에서 이 응급 환자를 실어서 나를 때 병원 쪽으로 연락을 취해도 계속해서 안 되는 이런 현상들이 또 되풀이되고 있는데 이렇게 지친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추석 연휴에 좀 건수가 줄어든 거 이런 부분들을 정부가 자찬하기보다는 앞으로 아직까지 또 응급주간이라는 게 추석 연휴 전후로 다 합쳐서 2주간 설정이 돼 있었던 것이고 그 네. 이후에도 또 굉장히 큰 숙제가 남아있는 거죠. 조금 더 이제 좀 경건하고 겸허한 자세로 의료 대란을 준비를 하고 의료 공백을 막아야 될 책임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윤주진 평론가님.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이게 추석 연휴 큰일이 없이 넘겼다는 거지 문제가 해결됐다는 건 전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예, 그런데 사실 이번 추석을 계기를 통해서 네. 이 경증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응급실 방문을 좀 최대한 자제하고 방문했을 경우에는 본인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도록 그런 구조를 설계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여러 의료기관의 각각의 필요에 따라서 적절히 분산되도록 한 효과는 정부로서는 좋은 학습 경험을 저는 가졌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도 우리가 의료 체계를 개선해 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이제 기준점이 될 거라고 보고요. 무조건 종합병원만 가지 그렇습니다. 않는다. 그동안 예. 사실 우리가 응급실 뺑뺑이 문제라는 것이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데 너무 이제 그 가벼운 증상임에도 불구하고 응급실을 찾는 환자들 또 응급실에서 주치라든지 이런 폭력적인 행위들 또 전공의들의 어떤 가혹한 그런 근무 환경 이런 네. 것들이 다 복합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좋은 경험의 바탕이 됐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에도 물론 어떤 응급실 뺑뺑이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네. 뭐 이제 뭐가 좀 골절도 있었고요. 또 이제 분만의 문제도 있었는데 사실 그러한 사례들은 꼭 이번 의료 대란 혹은 의료 공백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도
그 지역의 특수성 또 해당 그 증상을 해소하기는 좀 어려웠던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이지 특별히 어떤 지금 현재 의료 공백, 의정 갈등 때문으로 보기엔 또 어렵기 때문에 비교적 슬기롭게 잘 헤쳐나갔다. 근데 이제 정부가 자화자찬으로 가게 되면 오히려 이제 정부와 민심 간의 괴리가 있을 것이고요. 네. 다행히 잘 극복했다라는 차원이고 앞으로 우리 의료 체계를 개선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번 추석 기간에 있었던 일들이 좋은 밑바탕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연휴 기간 한동훈 대표는 의료계에 만나서 협의체 참여 당부했고요. 이재명 대표는 종교계에게 의정 갈등 중재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여야 의정 협의체 참여에 여전히 부정적입니다. 의료계가 테이블에 앉으려면 김수민 평론가님 네.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합니까? 저는 일단 2025학년도 입시에 대해서도 얘기는 해보자라고 운을 띄우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어차피 그게 힘들다면 혹은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 않다면 그건 네. 테이블에서 얘기를 해도 되는 부분이고 국민 여론 또 그건 힘들지 않을까라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럼 그 여론을 등에 업고 설득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2025학년도 입시에 대해서도 일단은 터놓고 얘기를 하는 것 이게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당연히 시작을 할 때 의료계 유력 단체들이 많이 들어온 상태에서 시작을 하면 좋은데 근데 저는 너무 안 들어오면 정치권에서 어느 정도는 계몽발차에 운을 띄울 필요도 있다. 정말 안 들어오면 정말 우리가 많이 참았는데 그래도 안 들어오시면 우리끼리 시작을 하겠다라고 운을 띄울 필요도 있다고 보고요. 다만 그럴 때는 중요한 것은 의료계 단체가 안 들어온다면 다른 단체, 다른 시민들이라도 들어올 수 있도록 예를 들면 환자 단체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리고 예전에 국회에서 시도했었던 공론화 절차, 그러니까 선거제도나 국민연금 관련해서 시도를 했었고 KBS도 생중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공론화 절차, 그러니까 국회를 통해서 공론화 절차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이런 것들도 준비를 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렇게 더 명실상부한 공론화 절차를 만들 경우에 의료계에서는 불참을 하게 됐을 경우에 부담이 더 커진다는 압박이 것을 커진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고 또 저게 오히려 들어가서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료계 내부의 대화파들 입장에 더 힘이 실릴 수도 있다. 그런 차원에서는 만약에 계몽발차를 시도하게 된다면 더 풍성한 절차, 더 큰 테이블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윤주진 평론가님, 김수민 평론가님은 의료계를 최대한 설득해서 빨리 들어오게 하되 안 들어오면 계문발차라도 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좀 압박을 해서 들어오게 한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무작정 기다릴 수만은 없다. 특히 전공의 비대위 같은 경우가 지금 가장 핵심 키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전공의들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대화의 장을 열지 않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제 의협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교수들도 오늘 밤 논의를 이어간다고 하는데 네. 사실 전공의들의 복귀가 가장 중요한 핵심 변수잖아요. 근데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는 여러 이유들이 있지만 그중에 물론 의대 정원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그동안 전공의들의 주 80시간 노동에 비해서 너무나 열악했던 어떤 보상의 문제, 처우 문제, 또 수련병원에서의 과정의 어떤 불가피한 노동력이 이제 전가되는 문제도 있고요. 또 기존의 교수들과 전공의들의 갈등도 있습니다. 예. 저는 지금 20대, 30대 위주의 이른바 MZ 세대로 일컬어지는 전공의들이 이 지금 과거의 그런 기계적이고 반복적인 수련 절차를 넘어서는 새로운 어떤 환경의 전공이 그것을 마련해 주는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저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의대 교수들이라도 먼저 참여를 한다면 그 교수들이 기꺼이 전공의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지 논의하고 근데 다만 저는 2025년 의대 정원 문제에 있어서는 정부가 이렇게 좀 선을 많이 긋는 모습은 자칫 이것을 갖고 갑론을박하는 모양새가 되면 네. 이것 때문에 안 들어오는 것처럼 또 보일 수가 있거든요. 예, 예. 저는 그런 차원에서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선을 긋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열린 자세로 하는 것이 더 협의를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4일에 한동훈 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지도부 초청해서 만찬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한 차례 이제 연기됐다가 열리게 된 건데. 자, 윤주진 평론가님. 이번 만찬 회동의 의미 뭡니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여당과 정부의 지지율이 함께 빠지는 예. 이제 커플링 현상 때문에 커플링인데 좀 안 좋은 커플링이네요. 예, 하락세 커플링이죠. 그래가지고 이 공동 위기 의식이 지금 번지는 것 같아요. 특히 의대 문제와 또 김건희 여사의 행보를 둘러싼 어떤 국민적인 어떤 논란 문제, 또 네. 특검법 처리라든지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바로 이 강대강 대치가 시작되는데 지난번 한 차례 만찬이 미뤄졌고 네. 그 이후에
이른바 친윤 최고위원을 콕 집어서 불렀다. 뭐 이런 이제 논란까지 있다 보니까 네. 여당과 정부가 좀 같이 비판을 받는 모습이거든요. 빨리 그 만찬이라도 앞당겨서 잡아서 정부 여당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뭔가 위기에 대처해 나간다. 또 대통령 순방 성과에 대한 또 브리핑도 들을 것이고요. 그런 모습들을 좀 마련하고자 좀 서둘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기 의식의 반영이고 그냥 뭐 만나서 밥 먹는 게 아니라 뭔가 이제 핵심 현안을 한번 해결하는데 머리를 맞대보자 이런 차원이다라는 말씀이신데 윤진인 평론가께 하나만 더 예. 여쭤볼게요. 자,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의대 증원 문제인데 지금 그러니까 의료 공백, 의정 갈등 문제죠. 지금까지 이제 정부와 한동훈 대표와의 시각차, 대통령실과 한동훈 대표의 시각차가 분명히 보여졌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번에 만나서 좀 그런 어떤 해결의 탈출구, 첫 단추라도 풀 수 있을 것으로 좀 기대가 되시는지 어떻게 보세요? 정원 문제가 가장 핵심 주제겠죠. 네. 그런데 지금 정부는 2025년 정원에 대해서만큼은 단호합니다. 이것은 이제 교육계 현실과도 맞닿아 있는 문제고 입시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네. 한동훈 대표가 한 차례 2026년도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가 대통령실과 좀 갈등이 있었고 네. 이번에는 다시 한동훈 대표가 한 발짝 더 나가서 2025년 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저는 이미 약간의 접점은 생긴 것 같아요. 즉 네. 2025년은 대통령실의 의견을 따르되 2026년 문제는 완전히 백지화를 하자. 즉 0명에서 시작하자라고 하는 쪽으로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정부 여당이 함께 우리가 2025년 문제는 입시상 불가피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2026년 같은 경우는 완전히 0명에서 시작하겠다라고 뜻을 모았다. 한 발씩 약간 물러난 그렇죠. 모양새요. 예, 근데 이 정도만이라도 아주 확고한 합의문이 나와주면 의협이나 의사단체에서도 2025년은 그렇다 쳐도 2026년은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정도의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근데 이제 이게 2025년을 일단 좀 닫고 뭐 이렇게 하니까 또 의사단체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그중에 일부가 호기심을 보이고 관심을 보이다가 또 뒤로 발을 뺐어요. 그러니까 우리 김수민 평론가님이 보시기엔 이게 이번 만찬 회동이 좀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고 보세요? 아니면 계기가 되려면 어떤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현재로서는 굉장히 힘들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당정 간의 협의가 어느 정도 원활하게 된다고 해도 그 안에 의료계에서 환영을 하면서 테이블에 참여할지 굉장히 불투명하거나 아직까지는 가능성이 낮은 뭐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로 곧바로 어떤 조치를 기대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은 좀 회의적인 게 있겠고 다만 중요한 거는 안의 내용도 내용이겠지만 네. 태도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그 의료계 참여 이런 것들을 보장해 주려고 하는 것인가 또 나아가서는 어느 정도는 관철이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줄 거냐 이런 문제에서 이렇게 답을 정해놓고 우리를 부르는 거냐 이렇게 느낀다면 의료계에서는 가지 않을 것이고 근데 혹시 좀 그래도 여지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제스처로 나와준다면 그리고 그 제스처는 뭐 특별히 방안을 이 정부하고 여당 간의 이견이 있는 부분을 다 봉합하진 않는다고 해도 네. 어느 정도의 좀 자세의 어떤 통일 이런 것만 구축이 된다고 해도 조금은 더 진전될 가능성은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근데 다만 바로 이렇게 대통령하고 여당 대표 만난다고 해서 뭐 크게 이게 좀 열세가 될 수 있을 거냐 이거는 현재로서는 회의적이죠. 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체코 방문을 위해 이제 출국을 했습니다. 체코 원전 수출 문제 마무리하는데 이제 외교력을 모으는 게 가장 큰 목적인데 사실 이제 국내적인 현안도 많은데 김수민 평론가님 네. 외교는 또 외교죠. 그 외교대로 또 해야 된다. 근데 지금 뭐 워낙 그 여러 현안 갖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으니까 밖으로 나가는 것도 좀 비난의 대상이 되나 봐요.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네. 보고 있습니까? 일단 뭐 야권의 반응은 계속해서 대통령 순방이 길어지고 있는 부분 여기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부분이 있는 것이고 네. 뭐 이번에도 마찬가지고 특히나 또 김건희 영부인이 대동을 하는 상황이죠. 현재 영부인의 활동 재개에 대해서도 사실 여권 내에서도 부정적인 반응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오히려 비판하기 좋은 그런 소재가 되지 않았나 좀 그렇게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대통령 지지율이라든지 이쪽에 도움이 될까라고 했을 때 역대 정부의 사례를 봤을 때 외교 문제로 지지율이 상승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그 사례가 제한적이에요. 예를 들면 남북 정상회담을 한다거나 뭐 독도 갈등이 터져가지고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한마디 한다거나 그럴 때 이제 반짝 상승을 하는 정도 수준이었기 아주 대형 때문에 사안.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원전 같은 경우는 사실 전 세계적으로 원전이 그럼 원전 비중이 증가하고 있느냐 했을 때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통계를 보면 원전 비중이 증가한 나라는 중국, 일본, 러시아, 한국 이 정도고 미국, 서구 뭐 유럽 국가들 상당수 특히 이제 선진국에서는 오히려 비중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도 물론 원전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국민도 많겠지만 근데 원전 이게 진짜 막 4차 산업혁명 이런 그 새로운 산업이냐라고 했을 때 그런 첨단의 이미지를 주는 것이냐. 저는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했었던 산유국 관련 발표하고 비슷한 인상을 줄 거라고 보여주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는 이게 특별하게 경제 성장이나 여기에 도움이 될까? 여기에 대해서 그 국민들이 큰 감흥은 없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주진 평론가님은 원전 세일즈 외교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 기본적으로 국익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최근에 미국의 이제 웨스팅하우스라고 하는 기업이 다소 억지에 가까운 목리를 부리고 있단 말이죠. 이미 2007년도에 한국형 원전을 마음껏 수출할 수 있도록 계약이 맺어졌고 이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는 현재 거의 사모펀드에 지금 소유가 돼서 네. 이 몸값 부풀리기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도 많은 상황인데 그래서 야권이 아쉬운 점은 이렇게 원전 동맹이 사실은 24조 낙수 효과가 상당한 것이고 물론 원전이냐 탈원전이냐 뭐 재생에너지냐라고 하는 논쟁은 있을 수 있어도 현실적으로 원전 기술이 없이는 대한민국의 이 전력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대체제는 없거든요. 앞으로 수십 년간은. 그런 상황에서 원전 세일즈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인지 아니면은 뭔가 좀 안 되기를 바라는 듯한 그런 탈원전을 추진했던 정권으로서 그렇죠. 왜냐하면 원전 강국이라고 하는 이 이미지 이런 브랜드 자체가 야권에게는 상당히 불리하다고 정치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정치 공학적인 계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원전 동맹 원전 세일즈를 가는 것 자체를 좀 너무 애써 좀 외면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특히 또 체코 같은 경우는 지금 유럽의 신산업 성장 거점으로서 매우 각광받는 시장입니다. 뭐 네. 우리나라의 모 자동차 회사 같은 경우는 이미 500만 대 수출의 그 거점으로 삼고 있죠. 그런 점에서 대통령이 어쨌든 이 체코의 순방을 나가는 것은 여야의 현재의 대립하는 이슈를 별개로 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서로에게 더 필요한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을 보도했던 한 언론사가 인터넷 매체죠. 개혁신당이 김영선 전 의원과 거래를 시도했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을 폭로하는 대가로 뭐 했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기사에서 주장을 했는데 일단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고요.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인들을 당사자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보도는 됐고 민주당은 뭐 이제 뭐라 그럴까요? 김건희 여사를 이제 비난하는 입장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뭐 사실이냐 아니냐 이렇게 이제 갑론을박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윤주진 평론가님 예. 지금까지 나온 사실관계 좀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크게 두 가지의 사건의 꾸러미들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오늘 모 매체에서 단독 보도한 내용은 뭐 칠불사라는 절이 있나 보죠. 네. 칠불사라는 곳에서 하동. 이준석 네. 의원과 김영선 전 의원 그리고 이제 이 뭐 김건희 여사와 뭐 김영선 전 의원에 얽혀 있는 여러 뭐 그렇다고 주장이 되는 네네. 그런 인사들이 모여서 김건희 여사가 그 공천에 개입한 그 사실관계를 폭로하는 조건으로 김영선 전 의원이 개혁신당의 비례대표 의원직을 뭐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갑론을박이 있었다라는 이제 하나가 있고요. 그럼 요것을 우리가 설명하려면 그 앞단에 어떤 일이 이제 성립이 돼야 되냐면은 김건희 여사가 실제로 김영선 전 의원을 비롯해서 뭐 재보궐선거든 총선이든 공천에 개입을 한 혐의가 있냐 또 그러한 정황이 확실하냐라는 겁니다. 이제 이거의 키맨으로 뭐 명모 씨가 이제 얽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 팩트는 김영선 전 의원 측이 이러한 텔레그램 내용을 갖고 개혁신당에 뭔가를 얻어내려고 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두 번째 팩트는 이준석 의원이나 김종인 전 위원장은
이게 좀 얘기가 안 된다라고 좀 판단을 한 것 같고 특히 이준석 의원은 아주 명확하게 공천 개입으로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한 네. 것이죠. 또 그것은 여러 사람이 그렇게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팩트인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개입을 했다, 당무에 개입을 했다, 또 그 중간에 껴있는 명모 씨가 했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말들, 뭐 내가 김건희 여사한테 확인을 했다, 윤석열한테 이것 또한 팩트로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일반적인 어떤 뭐 허풍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여당의 표현대로 하면 약간 허장성세에 가까운 것일 수도 있고요. 저는 지금 현재 팩트와 논란이 지금 너무 중첩돼 있고 김건희 여사가 실제로 개입을 했는지 여부는 아직까지는 전혀 나온 물증도 없고 뭐 정황도 객관적이지가 않아요. 일반적인 주장들만 있는 것인데 어쨌든 개혁신당에서 비례대표를 받으려고 그러한 소재를 갖고 접근했던 것은 이제 팩트다. 이것이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가 개혁신당과 김영선 의원. 네. 첫 번째가 김영선 의원과 김건희 여사. 예. 자, 두 사안이 얽혀 있는데 지금 오늘 그 김건희 여사 특검법 보니까 그 첫 번째 사안인 네. 뭐 공천 외압 의혹이 들어갔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그게 사실 지금 윤주진 평론가님 말씀에 따르면 사실 객관적인 어떤 팩트로서는 지금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일단 특검의 내용이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김건희 여사 관련해 뭐가 나오면 일단은 질르고 보는 게 아니냐 이런 그 볼멘 소리가 또 여권 네. 쪽에서 나와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의혹이라는 게 지금까지 여러 가지가 계속 튀어나왔고 또 일부는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도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는 거고 이게 계속해서 나오니까 네. 이게 사실 이게 뭐 기소를 한다기보다는 수사를 하는 거고 수사는 이제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보는 거죠. 사실 진짜 팩트가 부족하다면 수사를 하더라도 초반에 이거는 무혐의다라고 하는 판단이 나올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게 뭐 탄핵 소추와 같은 그런 사안이 아니라 수사의 사안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워낙에 많은 의혹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고 있고 이것을 이제 통제적으로 사실 국민들이 좀 문제라고 인식하는 분들이 많은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수사할 수 있는 사안에는 포함시킬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이게 팩트가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또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현재로서는 또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이제 이 엠모 씨가 이거를 보도를 했던 뉴스토마토 쪽을 고소한다라고 하는데 네. 근데 뉴스토마토 입장에서는 이제 사실 뭐가 텔레그램을 디모 씨라고 하는 사람이 갖고 있다고 보도한 것도 아니고 가지고 있다라고 본인이 주장한 것을 인용 보도를 했고 그 나머지는 오히려 이 소송을 통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갖고 있는 증거들 더 추가적으로 해가지고 확인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입장을 내놨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결국에 불거져 버린 사안인 이상 어느 정도 수사 필요성은 조금 더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시 이거 비슷한 사안 윤주진 평론가께 여쭤보면 어쨌든 이 와중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 이제 쟁점 법안들이죠. 국회 본회의 야당 주도로 해가지고 이제 통과를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또 이제 추가가 됐고 이른바 더 독해진 특검법이다 이런 표현도 네. 일부 언론에서 하던데. 네. 자 추경호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망신주기 악법이다. 뭐 이런 식으로 했고 그야말로 정쟁용이다 했는데 이렇게 유독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문제에 좀 올인한다고 할까요? 집중하는 이유 뭐라고 판단하세요? 결과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어떤 성과, 업적, 국정 과제 이런 정말로 평가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단점을 드러내고 부작용을 드러내는 전략을 취하지 않고 네. 이른바 뭐 이제 국민들이 봤을 때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는 또 약간 여론의 입장에서 자신들이 유리하게 그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김건희 여사 문제를 지속적으로 이제 거론을 하면서 네. 윤석열 대통령을 이 김건희 여사의 완전히 뭐 V1, V2 이런 권력 서열 논란까지 노골적으로 언급을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이미지를 계속해서 이 깎아내리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인 정치 공세의 수단으로 삼아버린 것 같아요. 네. 저는 이것이 오늘 뭐 이제 미국 정부가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아주 우리나라로서는 아주 폭탄과 같은 그런 일들이잖아요. 네. 이런 것들에 대한 국가적 대응보다도 어떤 김건희 여사의 물론 행보, 물론 그거는 찬반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 한 이제 그 영부인의 논란을 계속 부각시키고 증폭시키는 거죠. 또 김건희 특별법을 김건희 특검을 만약에 통과를 시켰는데 이제 제2요구권을 행사하고 이렇게 돼서 거부권 전국으로 가게 되면 또
국민 여론은 좀 안 좋아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이것이 과연 대한민국 지금 민생 현안이라든지 의료 공백 해소라든지 여러 산적한 민생 현안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좀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요. 결국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 계속 반복되는 이 정국이 국민들에게 상당한 피로감을 줄 것이라고 보입니다. 네. 김수민 평론가님께 이 질문 드릴게요. 지금 말씀한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포함한 특검 공세 야당에 플러스 야당이 또 하는 게 이제 어떤 검사 탄핵 추진 이런 것도 이제 잇따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다.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여기에 불복하기 위해서 미리 사전 조치를 하는 포석이다. 네. 이런 비난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근데 불리한 판결이 나온다고 해서 불복이 되나요? 그 판결은 바로 적용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법안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라든지 재판 이런 것들을 중단시킨다거나 못하게 한다거나 혹은 유죄를 무죄로 뒤집는다거나 이런 내용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검사 탄핵이라는 것도 그나마 논란이 되는 게 이제 검사 탄핵인데 검사 탄핵은 현재 더 진척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네. 일단은 지난번에 이정석 검사 탄핵 기각 이후에 민주당도 조금 더 보고 있는 신중해진 모드로 가고 있는 거고 나머지 김건희 영부인 특검법이라든지 최병 특검법 이거는 권력의 작용에 대한 그러니까 현재 권력에 대해서 검사들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한다라는 측면 그리고 최병 특검법은 대통령 본인도 의혹에 연루가 돼 있고 이런 부분들을 처리한다고 해서 그런 방탄이냐 그렇게 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거는 더더욱 방탄인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방탄용이라고 몰아붙여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최병 특검법이나 김건희 영부인에 대한 특검법 여론조사 결과들 쫙 살펴보면 민주당 지지율보다 더 높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 상당수도 이 법안들에 창성하고 있다는 건데 그럼 그 국민들도 이재명 대표 방탄에 나서고 있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저쪽에서 저 얘기를 하는 것은 자기들 문제를 막기 위해서야라고 자동적으로 규정하는 것. 이거야말로 방탄 논리가 된다. 이거를 여권에서는 그 논리로 방어해서는 안 된다는 거를 명심을 해야 될 겁니다. 네. 윤준희 평론가님 예를 들어서 1심이 나왔는데 민주당이 정말 이건 잘못된 판결이다 하면 2심 3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보세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아까 물론 검사 탄핵 같은 경우는 워낙 뭐 소위 말하는 좀 헛발질 같은 비슷한 실수를 하는 바람에 민주당의 명분이 많이 깎인 것은 맞는데 기본적으로 민주당 야권에서는 지금 민주당 의원들을 수사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라든지요. 여러 가지 그 야권에 관련된 사법 리스크를 약간 보복하는 방식으로 검사 흔들기를 하고 있고 또 이에 더 나아가서 사법부까지 판사 탄핵이라고 하는 수단까지 사용하면서 사실상의 좀 사법 방해 비슷한 수준으로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런 여러 가지 특검 정국으로 계속해서 가는 것과 또 탄핵 정국으로 가는 것은 1심 재판이 나왔을 때 1심 판결이 나왔을 때 불리하게 나왔을 때 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국회 내부의 어떤 대립 구도를 더 장기화시켜 나가는 지금 여야가 합의를 해나가도 모자랄 판에 계속 파국으로 치닫도록 하는 그러한 정치적 수단으로 지금 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자신도 문 전 대통령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면서도 아무리 그래도 이번 수사는 경상도 사투리로 꼴잡하다. 다시 말해서 치사하다 이렇게 네. 거듭 비판을 했습니다. 김수민 평론가님 이거 무슨 뜻인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꼴잡하다. 저도 경상도 출신인데 네. 저도 잘 모르는 단어입니다. 이 경상도 내부에서도 또 지역적으로도 사투리의 조금 차이가 다른가 있고 보죠? 또 세대적으로도 어휘인을 쓰는 게 많이 달라서 예, 예. 저도 처음 들어보는 단어긴 한데 이제 홍 시장 발언은 이게 예전에 북원추 논란이라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뭐 하고 이제 북한하고 남북 정상회담 할 때 USB를 그때 전달을 해준 건 맞죠?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북한 경제 발전이나 이런 데 아이디어로 쓰라고 뭐 대충 그런 취지로 전달을 해준 건데 그 안에 이제 뭐 북한의 원전 관련한 어떤 기술이나 정보 이런 것들이 또 들어있다 이런 의혹이었던 건데 그거는 이제 수사할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또 홍준표 시장이 강조를 하는데 반면에 최근에 하는 그 사위 관련한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는 어디 할 게 없어서 딸내한테 살림 좀 보태준 거 그걸 갖다가 수사 대상으로 삼아서 그래서 내가 보면서 꼴잡하다 경상도 말이 그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라고 했군요. 했습니다. 네. 자, 윤진 평론가님 보시기에 어디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보십니까?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겁니까? 아니면 수사를 하려면 훨씬 더 중차대한 문제를 하라는 겁니까?
이제 홍 시장께서 네. 과거에 조국 수홍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은 적이 있어요. 조국 수홍. 예,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 당시에 그 수사가 예. 뭐 조금 좀 과도했던 거 아니냐, 너무 가족까지 털었던 거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이게 조국 수호대랑 홍준표 시장님의 홍 씨를 붙여서 수홍. 조국 수홍이라고 해서 아주 보수층에서 문매를 맞고 아, 그랬던 결국은 적이 물러났어. 본인이 물러나야 했었죠. 또 그런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홍 시장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그 뭐 중도층 입장에서는 끄덕끄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뭐 딸까지 다냐. 근데 이게 지금 딸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사실은 딸에 대해 딸을 수사하는 게 아니라 이 딸이 누구의 딸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까? 바로 대통령의 딸이기 때문에 생겨난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조국 전 장관 그 조국 수홍과 마찬가지로 네. 홍 시장께서 조금 이 보수층의 어떤 그 지지를 좀 떨어뜨리는 본인의 어떤 표를 깎아먹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좀 장기적인 정치인의 플랜으로서는 마이너스적인 요소였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분명히 문재인 청와대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것들, 뭐 통계 조작도 있었고요. 네. 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도 있었고 좀 뭔가 좀 찝찝하게 남아있는 게 많다. 그런 개운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국민들도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저는 볼 것이라 봅니다.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윤주진 시사평론가, 김수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서휘영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닷새간의 추석 연휴가 끝났지만 오늘까지 서울 시내는 한산했습니다. 퇴근 시간 다가오자 주요 간선도로의 교통량이 늘었지만 극심한 정체는 없는데요. 다만 동부간선로 성수분기점 쪽 월계 1교에 사고 나서 도봉요금소부터 혼잡하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성수대교에서 여의 상류까지 이동량이 늘었고 강변북로 일산 쪽은 원효대교에서 양화대교까지 짧게 정체입니다. 고속도로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방향 도리분기점에서 정체인데요. 시흥휴게소에서 진행되는 작업의 영향이고요. 반대 방향은 계양에서 송내까지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안성분기점과 기흥에서 속도 주춤하고요. 이후 양재에서 반포까지 밀립니다. 반대 부산 방향 남사진이 나들목 지나 화물차 사고 나서 3, 4차로에 걸쳐 처리 중인데요. 남사진이부터 여파바다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은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까지 또 일직부터 쭉 정체고요. 인천 가는 길 제2경인고속도로는 산막부터 막힙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추석 연휴 응급실 대란은 없었지만 불안한 상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휴 응급실 현장은 어땠는지, 정부와 의료계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취재 기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의료와 복지 분야 담당하는 김윤아 국민일보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의료계 집단행동 여파로 응급실 의료 공백 우려가 컸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추석 연휴 응급실 상황 어땠습니까? 네, 사실 가장 우려가 컸던 게 뭐 교통사고나 대형 사고가 발생을 해서 중증 환자들이 대거 발생하면 제때 응급실 수용이 어려워지면서 심각한 상황을 맞는 피해가 우려됐었는데요. 네네. 다행히 추석 연휴 기간에 큰 사건 사고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응급실 대란 수준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의료진이 부족해서 이 환자 수용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네. 환자들이 어디를 가야 할지 이렇게 찾아 헤매는 불편은 여전했는데요. 아슬아슬한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추석 연휴 첫날이었던 지난 14일에는 충북 청주에서 25주차 임신부가 양수가 새고 있다고 119에 도움을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병원을 못 찾아서
6시간을 구급차에서 헤맨 일도 있었습니다. 무려 75개 병원에서 수용이 거부가 된 건데요. 그러다가 다행히 청주의 한 여성병원으로 이송이 돼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산모와 태아 모두 지금은 안정적인 상태고요. 네. 또 15일에는 광주에서 문틈에 손가락이 끼어서 이 손가락이 절단된 50대 남성이 수술할 병원을 찾지 못해서 사고 2시간 만에 전주로 겨우 이동을 해서 접합수술을 받았습니다. 16일에는 대전에서 60대 남성이 가족하고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로 자해를 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자상을 입은 남성이 119에 신고를 했고요. 그리고 그 구급대와 함께 병원을 찾았는데 여기도 4시간이 걸려서 충남 천안에서 비로소 치료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응급한 상황인데도 곧바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찾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진료 지연 사례들이 이어졌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전히 환자들의 불안이 커진 상황입니다. 네. 요약하자면 이른바 응급실 대란은 없었지만 여전히 불안한 상태로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는 사실은 전공이 집단 사직 이전부터 계속되었다는 지적도 또 나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사례들이 이른바 병원이 환자를 미수용하는, 그러니까 소위 응급실 뺑뺑이로 볼 거냐, 아니면 그 환자를 볼 수 있는 최적의 의료진을 찾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확인 절차로 볼 거냐, 이걸 두고 의료계에서도 입장이 갈립니다. 그래서 일단 정부는 이게 다 응급실 뺑뺑이와는 좀 거리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사례 중에 25주 임신부가 병원을 찾았던 케이스, 이걸 보면요, 25주 이내 조기 분만이 특히 고위험 시술이기 때문에 분만 그리고 뭐 신생아 보호 모두 가능한 병원은 원래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네. 그렇다 보니까 응급실에 의사가 있더라도 다 받을 수가 없고 또 고위험 시술을 할 수 있는 의사를 찾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또 손가락 절단 환자의 경우에도 이 고난도 수지 접합 수술이 가능한 병원이 원래부터도 전국에 5곳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전공의 집단행정동 그 전에도 수지 접합 자체가 이 가까운 응급실로 이송을 하는 게 아니라 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찾아서 이렇게 시도를 넘어서 이송하는 경우가 원래부터 많았다는 거고요. 꼭 이 시점에만 발생하는 상황은 아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응급의학과 교수들 말을 종합해봐도 이 119 구급대가 환자를 수용할 병원을 찾는 과정은 원래부터 있었고, 아주 위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응급실에 도착했다고 해서 곧바로 진료를 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물론 최근에는 응급실에 있던 전공의들이 빠져나가면서 상황이 더 어려워지긴 했지만 응급의료 체계가 붕괴된다, 이런 위기설은 좀 과도하다는 게 의사들 설명이었는데요. 대한응급의학회 공보이사를 맡고 있는 이경원 용인 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교수가 기자들한테 메시지까지 보냈습니다. 너무 과도하게 응급실 뺑뺑이라며 왜곡된 보도를 볼 때는 참으로 안타깝고 허탈함마저 느꼈다. 상당수는 정상적인 응급의료 체계가 작동하고 적정한 이송 사례인데도 의학적 사실 확인 없이 응급실 뺑뺑이라며 몰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본인이 처음에 이송된 병원에서 빠르게 응급처치도 받고 또 입원을 해서 최종 치료까지 받을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이경원 교수는 그런 병원은 지구상에 없다, 이렇게까지 말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정된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응급의료 체계 그리고 병원을 옮겨 다니는 전원이나 이송 체계, 이거는 불가피하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응급의학회 공보이사 이경원 교수라고 했나요? 이분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혼신을 다해가지고 사실 응급실을 지금 지키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로 힘들긴 하지만 그럭저럭 지나고 있는데 이거를 계속 뭐 응급 대란이다, 응급실 뺑뺑이다 하니까 좀 속상한 면도 있었나 봐요. 네, 그죠? 맞습니다. 네. 정부도 응급실 대란은 없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정부는 연휴 응급 의료 체계에 큰 혼란이 없었다고 이제 보고 있는 건데 그 이유를 정부는 뭐라고 했습니까? 네, 휴일에 문을 연 의료기관이 늘어났고요. 또 국민들이 불편을 감내해준 덕분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국민들이 도와준 거네요. 네, 네. 오늘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수치를 보면요, 추석 연휴였던 14일부터 18일까지 응급실을 찾은 환자가 하루 평균 2만 7천 명이었습니다. 네. 이게 지난해 추석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32%가 줄어든 수치고요. 올해 설하고 비교를 해봐도 27%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응급실을 찾는 환자들은 이 중증도 분류 체계에 따라서 중증이냐 경증이냐 이렇게 나뉘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 중증 경증 둘 다 줄긴 했는데
특히 이 경증 환자가 직전의 명절에 비해서 30% 이상 줄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참모진 회의에서 큰 병원 응급실 방문을 자제하며 불편을 감내해 주신 국민 여러분 덕분이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연휴에 문을 연 병원이나 약국이 늘어난 것도 이런 분산 효과가 있었는데요. 문을 연 의료기관은 하루 평균 8,700곳 정도였습니다. 정부가 계획을 했던 것보다 한 10% 정도 더 많이 문을 열었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증 응급 환자는 응급실로 가고 또 경증 환자는 당직 병의원을 우선적으로 찾으면서 응급의료 체계가 좀 그나마 효율적으로 운영이 됐다. 더 이런 급한 설명입니다. 사람들 위주로 운영이 됐다 이런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하지만 아무래도 지금 응급실에서 버티고 있는 의료진의 역할 이게 가장 컸는데요. 전국 411곳 응급실 중에서 3곳을 제외하고는 모든 응급실이 연휴 동안 매일 24시간 운영을 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네, 제가 통화한 한 응급의학과 교수도 3일 내내 당직을 섰다고 하거든요. 이게 말이 당직이지 사실 하루에 뭐 2-3시간밖에 잠을 못 자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굉장히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심리적으로도 힘든데 네네. 다행히 추석에는 대란이 없이 지나갔지만 이걸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좀 모르겠다 이런 말들을 좀 하더라고요. 번아웃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기화할 경우에는 지금 의료진들의 그 상태가 너무 이제 한계에 다다르고 있어서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복지부도 오늘 브리핑에서 절대 방심할 수는 없다. 앞으로 비상진료 체계의 크고 작은 어려움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결론은 뭐 지금의 의료 공백이나 의정 갈등이 빨리 조기에 마무리되는 게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이제 생각이 들고요. 네. 자, 결국 후속 진료를 보는 필수 의료 과목 의사가 부족하다는 문제로 이제 귀결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부는 이런 문제가 오히려 의대 증원 포함한 의료 개혁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런 입장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대통령실이 브리핑을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소위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본질이 아니라 이 필수 의료 분야의 의사 자체가 부족한 게 문제의 핵심이다. 이렇게 네. 본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중증도에 따라서 환자를 이 케이타스라는 분류 체계를 쓰는데요. 그러니까 구급대가 환자 상태를 확인을 하면서 뭐 미리 케이타스 분류를 실시를 하고요. 총 5등급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1등급은 뭐 심정지, 뭐 대량 출혈 이런 그 심각한 환자들한테 해당이 되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암 환자라고 하면 굉장히 중증 환자일 것 같지만 이게 일반 질환으로는 중증 질환인데 이게 응급에서는 또 중증으로 분류되지가 않습니다. 아, 모든 암이라고 해서요? 네, 왜냐하면 이게 뭐 시간을 다투는 질환이 아니다 보니까 이 뭐 심정지나 대량 출혈은 사실 뭐 1분만 지나도 상태가 굉장히 위급해질 수 있지만 암 환자들은 사실 뭐 1분 단위로 갑자기 악화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네. 응급으로 따지면 중증 질환으로 분류는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사례들을 대통령실이 직접 언급을 하면서 이건 응급실 문제가 아니라 후속 진료 문제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광주 손가락 절단 사례라든가 충북 청주의 25주 산모 사례, 뭐 대전 자상 환자 사례 이게 다 응급실에 가서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처리할 수가 없는 것들이고 또 후속 진료를 담당하는 전문의가 꼭 필요한 것들이다라는 꼭 필요한 사례들이었다는 설명입니다. 네네. 그런데 이 후속 진료를 담당한 필수 의료 과목 의사가 줄어든다. 이건 뭐 많이 들어서 아실 텐데요. 네. 숫자가 자체가 줄어들고 있지만 또 특히 수도권에서만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보니까 뭐 지금 지방 의료원 이런 곳들에서는 천문학적인 연봉을 제시해도 지원하는 의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취재하는 입장에서는 예전만 해도 뭐 연봉 얼마를 제시했다 이런 것들이 기사가 많이 됐었거든요. 기사가 나왔었죠. 네, 근데 지금은 이게 너무 흔한 문제가 돼버리니까 더 이상 기사화가 되지 않을 정도로 기사거리도 안 돼요. 네, 굉장히 흔한 얘기가 돼버렸습니다. 야, 그래서 실제로 대통령실이 공개한 수치를 보니까요. 흉부외과의 경우에는 지난 10년간 평균 충원율이 50%를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요. 소아청소년과는 최근 3년간 충원율이 30%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부인과도 좀 낮은 편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충원율 자체는 80%인데 네. 보통 이 산과가 아니라 부인과를 많이 선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만을 담당하는 산과 의사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대통령실은 더 많은 의사가 필요하지만 의대 증원은 정체돼 있어서 의료 공백이 더 심해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봤고요. 그러면서 이것이 의료 개혁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대통령실은 전공의가 병원을 떠나면서 의사 수가 크게 줄어들었지만 희망이 없지 않다. 이렇게 밝혔다고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네, 전공의들 보면요. 그러니까 지난 2월에 병원을 떠났는데 네. 원래 전공의들이 채우고 있던 자리 대부분이 상급 종합병원들이었습니다. 네. 3차 병원이라고 불리는 곳들인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대거 이탈을 하다 보니까 뭐 환자들 입장에서는 수술 일정도 지연되고 뭐 진료도 밀리고 하니까 불편한 상황을 겪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원래 전공의가 의사이기도 하지만 또 수련생 신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수련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사실 그동안 상급 종합병원에서는 주로 값싼 노동력으로 분류가 되면서 네. 굉장히 많은 일을 담당을 해왔습니다. 그랬던 전공의들이 일시에 빠져나가면서 병원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 건데요. 그런데 대통령실은 이런 상황이지만 희망이 없지 않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전공의가 10,000명인데 이 중에서 1,000명은 원래 자리로 돌아왔거나 아니면 원래부터 이탈하지 않고 계속 근무 중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직서를 낸 전공의 8,900명 중에서는 33%가 원래 병원은 아니지만 지금 다른 의료기관에 신규 취업을 해서 네. 의사로 활동 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1차 동네 병원 아니면 뭐 2차 병원 같은 곳들에서 여전히 환자를 보고 있다는 네. 거고요. 그래서 대통령실은 전공의들이 의사라는 직업을 포기한 게 아니라 뭐 수련 환경이나 의료 체계가 제대로 변화하면 복귀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밝힌 거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물론 전공의들의 요구사항인 뭐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이런 것들이 첨예하게 맞붙고 있지만 네. 전공의가 기본적으로 복귀를 했을 때 뭐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뭐 필수 의료 과목들한테도 예. 그 충분한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게 전공의 복귀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의료계는 정부 태도 변화와 같은 그 전제 조건을 달면서 문제 해결을 미룰 게 아니라 대화의 장에 우선 함께 나와서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네. 결국 국민들이 이 불편함 조금 더 견디면 의료개혁 완수해서 더 나은 의료체계 만들겠다. 이게 이제 대통령실 입장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환자가 무작정 진료해달라 난동 부리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응급실 의료진이 환자를 거부해도 정부는 면책을 해주기로 했습니까? 네, 그러니까 원래도 응급의료법이라는 게 있긴 했었는데 네. 그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당한 사유가 뭔지 좀 애매하다 보니까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진 않았었는데요. 네네.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지침을 정해서 이거 면책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응급실에서 환자나 보호자가 의사, 뭐 간호사한테 폭력을 휘두르거나 협박이나 모욕을 하면 진료를 네네. 받을 수 없다. 이런 내용들도 있고요. 또 뭐 최근에는 경증 환자인데 응급실 고집하게 되면 그 병원에서 종합병원이나 다른 곳으로 가라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환자가 무작정 버티거나 한다면 이 지침에 의거해서 다른 병원으로 돌려보내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장기화되면 앞으로도 더 걱정이잖아요. 네. 앞으로가. 그래서 빨리 정부와 의료계가 대화 테이블에 앉아야 하는 건 이제 절대 명제인데 이렇게 논의하기 위한 기구 여야 의정 협의체라고 하죠. 지금 진전이 현재로서 좀 없죠. 네, 사실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네, 사실 추석 연휴 직전에 대한의사협회가 긴급 브리핑 한다고 해서 좀 기자들도 내심 기대를 했었는데 네네. 정부 태도 변화가 없는 현 시점에서는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전혀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 쟁점이 되는 부분이 2025학년도 증원 백지화 이 부분인데 지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일단 뭐 의제나 제한 두지 말고 만나자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정부와 의료계가 좀 다른데요. 네. 오늘 대통령실은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조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미 수시 접수가 시작됐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못을 박았고요. 네. 의료계는 2025학년도 원점 재검토를 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계속 맞서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는 것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와, 그렇군요. 그러니까 2025학년도 원점 재검토 이건 사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모든 걸 열어놓고 하자 네. 그랬는데 그 부분에서 정부 입장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죠? 수험생 혼란을 더 중시할 거냐 아니면 의료계 혼란을 중시할 거냐 이걸로 갈등이 계속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여하튼 이제 테이블에 앉기는 해야 될 텐데 이런 가운데 어제 박단 대한전공의 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여야 의정 협의체에 대해서 유감을 밝혔습니다. 전공의와 의대생 입장 지금
어떻다고 볼 수 있습니까? 지금 박 위원장이 어제 올린 글 보면요. 네네. 한 대표가 지속적으로 만남을 거절했다. 거절했다는 표현을 썼어요. 네,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한 대표가 입장을 내놓진 않았는데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물밑 접촉이라든가 뭐 중재 노력을 아예 안 했다라고 보긴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박 위원장이 기대한 대로 한 대표가 직접 나서서 박 위원장을 다시 만나거나 뭐 이런 노력은 좀 부족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실망감을 박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좀 드러낸 상황인 걸로 해석이 되고요. 일단 전공의들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 네.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대화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2월부터도 정부하고도 계속 대화가 없는 상황이고 네. 동맹 휴학 중인 의대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군요. 자, 전공의 협의회와 조금 접촉이 약간 미흡했다 이런 주장을 지금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4일 다음 주죠.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찬회동 갖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의정 갈등 문제를 가장 우선적으로 논의하지 않을까 지금 싶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우리 김 기자 보시기에 협의체 가동을 위한 어떤 진전이 좀 있을 수도 있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거라고 보는데요. 쉽지 않을 것이다. 네. 네.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요구하는 것 자체도 사실 의제 제한 없이 만나자라는 것 정도였기 때문에 사실상 이 의제 제한 없이 만나자라는 건 의료계의 이 의대 증원 유예 이거를 좀 대통령한테도 건의를 해보겠다라는 뉘앙스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건 2025학년도도? 네, 2025학년도. 네, 네. 맞습니다. 그런데 대통령한테는 이 요구를 하더라도 사실 의대 증원 자체가 정부의 의료개혁의 핵심이기 때문에 네. 증원을 유예한다? 이거는 결국 올해 증원을 일단 취소하자 이런 논의로 이어지기 때문에 네. 이거는 받아들일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그렇다면 다른 의료계 단체들이 나서서 좀 타협점을 만들 수는 없을까요? 보니까 15곳 정도의 국민의힘이 참여 요청을 보냈는데 제가 한 곳 대표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네. 이제는 뭐가 되더라도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라는 의료계 입장이 있긴 한데 네. 전공의들이 너무 격앙돼 있다 보니까 눈치를 굉장히 지금 많이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인 거고요. 네. 그래서 일단 먼저 다른 단체가 들어가서 전공의들 참여를 이끌어내면 안 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전공의들이 이걸 수용하지 않을 거다라는 좀 회의적인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유나 국민일보 기자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레터 K 1부 순서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04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0살 예은이는 선천성 청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부모님 역시도 모두 청각장애인인데요. 누구보다 장애의 어려움을 알기에 예은이의 부모님은 딸의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행히도 예은이는 3살 무렵 양쪽 귀 모두 인공와우 지원 수술을 받을 수 있었고 부모님보다는 청력 기능이 조금은 더 나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소리를 온전히 들을 수는 없지만 친구들과의 대화는 편안하게 이어갈 수 있는 예은이. 하지만 요즘 들어 예은이의 마음은 불안하기만 한데요. 인공와우기의 기능이 점점 떨어지면서 자꾸만 멀게 들리는 소리. 교체 시기가 다가왔지만 정부 생활급여로 생활하는 지금으로선 1,000만 원 정도의 수술비를 감당할 여력이 없는 예은이네. 아이에게 평생의 아픔을 물려준 것 같아 너무도 미안한 아빠와 엄마는 막막한 현실에 또 한 번 눈물을 흘립니다. 예은이가 수술을 통해 세상과 아름답게 소통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과 사랑을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 오후부터 모레 사이 여름비를 방불케 할 많은 비가 집중적으로 쏟아지겠습니다. 폭염은 이 비로 누그러지겠습니다. 제주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빗줄기가 이미 굵어지고 있고요. 바람도 매우 강합니다. 폭염주의보도 제주 한 군데 남아있고 또 경기, 시흥, 김포, 인천, 강화에는 폭풍해일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제주도가 지금 기상적으로는 위험 상황입니다. 강풍특보 내려져 있고 또 제주 해상 남해 먼바다, 서해 먼바다의 물결이 앞으로 2에서 5m 최대 6m 안팎까지 일겠습니다. 또 바람도 내일 오후까지 상당히 강하겠고요. 당분간 제주 해안과 남해안, 서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까지 높겠습니다.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과 모레 사이 전국적으로 30에서 120, 많게는 충청 이남의 경우 150mm 이상, 경기 남부, 강원 남부, 제주 포함해서 150mm 이상인 곳 많겠고 제주 산지 쪽은 최대 250mm의 비가 천둥, 번개, 돌풍 동반한 가운데 쏟아지겠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6도 등 23에서 27도,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9도 등 26에서 31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오늘 밤에는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큰데요. 소나기 양은 5에서 40mm로 강하게 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31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와 원전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체코 공식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3개 쟁점 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4.10 총선 여당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공천 개입 사실이 확인되면 탄핵의 스모킹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는 24일 축구 국가대표 감독 선임 논란과 관련한 국회 현안 질의가 예정된 가운데 올림픽 사격 금메달리스트 출신인 국민의힘 진종호 의원은 대한축구협회가 자료 요청에 불응하고 조직적 은폐에 나섰다면서 국민을 기만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이 검찰의 직접 수사 역량을 부패 경제범죄에 집중하겠다면서 검찰의 직접 수사는 꼭 필요한 곳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추석 연휴가 마무리되면서 정치권 안팎에서 민심의 향배를 둘러싼 이런저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전 인수격으로 민심을 해석하기도 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도 부심하고 있습니다. 명절 연휴를 지내고 온 여당 지도부는 어떤 생각,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알아봅니다.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종혁 최고위원님 안녕하세요. 예, 전 앵커님 추석 잘 보내셨어요? 아이고 예,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보도했던 언론사가 인터넷 네. 매체죠. 개혁신당이 김영선 전 의원과
거래를 시도했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이준석 의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을 했는데 우리 좀 내용을 파악해 보셨을 것 같아요. 어디까지 좀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아니 이게 원래는 그 뉴스토마토인가 하는 그 인터넷 매체에서 네. 그 김건희 여사가 공천 개입을 한 게 있다. 예. 이렇게 보도를 했었잖아요. 그게 주장 그래서 1이죠. 주장 1. 예, 처음에 2주 전인가 그 보도가 나왔을 때 제가 열심히 읽어봤는데 네. 일단 기사 요건이 좀 미비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주장은 A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고 B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고 쭉 한 다음에 네. 정작 거기에 관련된 당사자는 이것을 부인했다. 이렇게 얘기돼 있잖아요. 기사 네. 자체가. 네네. 그래서 그냥 카더라였는데 두 번째는 더 확실한 걸 보여주겠다라고 해서 오늘 사실은 좀 긴장도 했거든요. 예. 어떤 내용이 나오는 건가. 근데 어땠습니까? 아침 보도를 봐서는 네. 이게 무슨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천 개입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김영선 우리 당 의원이었죠. 네. 우리 네네. 당 의원과 그다음에 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간에 서로 무슨 이른바 영어로 하면 딜인가요? 비례대표 1번, 3번 뭐 이런 네. 얘기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 영어로 말하면 지금 전 앵커님이 얘기하신 대로 딜이 이루어졌다. 네네. 이런 얘기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별로 이렇게 이것도 기사 요건에 약간 좀 미흡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요. 근데 만약에 그 사실 자체는 그러니까 네. 만약에 김건희 여사의 문자라든가 혹은 발언을 놓고서 서로가 개혁신당과 김영선 의원 사이에 그 비례대표 1번, 3번을 놓은 그런 거래가 있었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겠죠. 네네. 자, 그러니까 좀 더 살펴보기는 해야 되지만 전반적으로 첫 번째 주장 나왔을 때는 이게 좀 기사 요건 미비하다 말씀하셨는데 우리 김종혁 최고위원님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중앙일보 편집국장 출신입니다. 그래서 기사를 더 유심히 보셨을 것 같다는 이제 네. 생각은 들고요. 자, 지난번에 그럼 좀 앞장서서 그때 이제 아까 주장 1이죠. 요번 주장 2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된다고 하셨는데 주장 1에서 이게 기사 요건 안 된다는 말씀하셨지만 뭐 대통령실에서도 강력히 이제 그 부인을 했어요. 그래서 네. 이게 이제 뭐 결국 공천을 받은 것도 아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아예 요건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기 야당에서는 오늘 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통과시키는데 보니까 그 내용이 또 포함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팩트가 좀 더 확인이 안 돼도 야당으로서는 뭐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좀 약간 좀 무리하다고 보시나요? 아니 그거는 무리해도 너무 무리하죠. 네. 원래 특검이라는 것은 검찰 수사 결과 그 수사 내용에서 미진하다고 생각된 것이든가 아니면은 아예 검찰이 수사하지 못할 정도의 강력한 권력이 개입하고 있다라는 심증이 있을 때 하는 게 특검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30여 년 동안 기자 생활을 한 제가 보기에는 이거 기사 자체 요건이 안 되는데라고 생각되는 내용들을 누군가 보도했다는 이유로만으로 해서 그걸 놓고서 그 특검 안으로 포함시킨다면 네. 아니 특검을 그렇게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얘기가 나온 게 하나만 더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질문을 해볼게요. 네. 오늘 통과된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뿐만이 아니고 지금 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 얘기가 나오면 즉각 그걸 어떤 공세 소재로 이제 그 활용을 합니다. 이런 게 네, 어떤 뭐 그 정치적인 노림수랄까요?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이런 건. 아니 그거는 뭐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야당은 기승전 김건희 아니면 기승전 윤석열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최대한 대통령 부부를 이렇게 악마화한 다음에 네. 모든 것들을 그분들과 연결시켜서 자신들이 어떤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그런 거겠죠. 근데 제가 좀 취재를 해봤는데요. 네네. 그 명모 씨라고 하는 분,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이준석 그리고 그 김영삼 씨가 만나는데 같이 있었다는 그 명모 씨는 네네. 실질적으로 대통령 후보일 때 그 캠프에서 일한 경력이 있대요. 네네. 그리고 대통령이나 여사와
통화한 내역을 사람들에게 막 들려주면서 자랑하고 뭐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시했군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 우리 왜 정치판에 가보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뭐 내가 누구 알고 뭐 이러면서 내가 누구를 공천을 줬고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분들이 진짜로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되는지 안 됐는지는 저는 몰라요. 근데 적어도 지금까지 나온 보도만으로 봐서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가 없고 그리고 그 김영선 씨와 또 함께 경쟁하던 검사 김모 씨가 있는데 네네. 이 두 분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그 두 분 다 그냥 컷오프를 시켜버렸어요. 그랬군요.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김영선 씨 같은 경우는 당무감사의 10% 하위에 속해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그리고 또 한 분 그 김모 검사는 검사 신분으로 출마를 하겠다는 얘기를 해서 상당히 그 무리를 일으킨 것들에 대해서 이 둘 다 논란이 됐는데 두 사람 다 그냥 그 한 대표가 칼같이 잘라버린 거예요. 쉽게 네네. 얘기하면. 그러니까 만약에 근데 그 부분이 지금 미적미적 끌렸다면 지금 또 어떤 논란을 만들어내고 있을지도 모르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제기된 의혹의 진위와는 별도로 당내에선 김 여사 리스크 관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그렇죠. 제2부속실 설치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고요. 김종혁 네. 최고위원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전폭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뭐 오래전부터 주장해 왔는데요. 네네. 그 제2부속실 설치는 대통령이 공약으로도 말씀하신 것이고 또 네. 본인이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공약은 아니었지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빨리 설치를 해야 되고 저는 특별감찰관도 임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같이 동시에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문재인 정부 때 우리가 그거 왜 특별감찰관 설치 안 하냐고 문재인 정부 그렇게 비판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그래야 그 여사가 뭐 예를 들면 마포대교를 가든지 아니면 무슨 그 장애 아동들 시설을 찾아가든지 거기에 대한 말이 덜 나오지 뭐 그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행동을 하든 간에 계속적인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 같아서 네. 그런 그 안전장치가 빨리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김종혁 최고위원께서 마포대교 얘기하셨는데요.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마포대교 행보에 대해서 비판적 여론이 굉장히 높다. 민정수석실이 현장 민심을 대통령 부부께 전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 네. 상황에선 이런 그 제안을 동의하십니까? 그럼요. 실제로 이번에 이제 추석 연휴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우리 당원들도 아니 왜 그런데 가서 예를 들면 무슨 뭐 누가 지시하듯이 뭐 내가 뭘 하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해서 구설수에 오르느냐라고 뭐 약간의 안타까움과 더불어서 비판적인 입장을 표시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당원들도 그러는데 뭐 그게 뭐 일반적인 민심일 거예요. 그러니까 신지호 총장이 얘기했던 거, 부총장이 얘기했던 거는 그런 것들을 저는 그런 행보 같은 것들을 할 때 좀 제2부속실이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정무적 판단까지도 잘 고려해서 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없어서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민주당에서는 이거 관련해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고가 외국백 이 관련해 가지고 뭐 사과나 이런 매듭 짓는 어떤 행위도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니는 것 자체가 이게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야당이 주장을 했지만 일견 타당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도 지난번에 대표 경선을 할 때 모든 후보들이 한동훈 후보뿐만 아니라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모든 후보가 그 명품백과 관련해서는 여사의 사과가 필요하다라고 다 주장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뭐 여사도 본인이 무슨 사과할 의사가 있다라는 것들을 내비쳤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제 어쨌든 검찰이 불기소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수사심의회에서도 그 검찰 불기소 의견이 맞다라고 민간인들이 결정을 했는데 그런 법률적인 것과 상관없이 여사께서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실망을 시켜드린 부분들을 사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종혁 최고위원님은 국민의힘 조직부총장 역임하셨고요. 지금도 경기도 고양시병 당협위원장입니다. 아까 연휴 기간 이제 민심 좀 접해봤다고
어렵다고 하시면서 김건희 여사 얘기도 했는데 그 외에 그 저기 이제 유권자들 지역 구민들 만나보니까 어떤 얘기 가장 많이 합니까? 아니 먹고 살기 힘들다는 말씀 제일 많이들 하시죠. 먹고 살기 물가가 힘들다. 너무 많이 네네. 올랐다. 네. 사업이 기업이 너무 안 된다. 장사가 너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빈 사무실들 그리고 빈 가게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저희 동네에도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당원들은 아니 왜 대통령과 이 당이 이제 서로 잘 협조해서 가지 않고 삐거덕 거리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많이 질타를 하시더라고요. 네. 자, 민주당은 특검 공세 강도 높이고 있습니다. 먼저 법안 처리와 별도로 야당이 제기하는 여러 특검을 비롯한 여러 의혹 제기, 뭐 국조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 여당에서 어떤 기조로 이제 대응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이게 무슨 짜집기법도 아니고 모든 그냥 언론 보도에 나온 한 줄 나온 것들도 다 집어넣어서 특검을 하겠다고 해버리니까 이 특검의 진정성이라든가 신뢰성 같은 것들이 매우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최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는 뭐 본인들이 그 특검 자체를 추천하겠다라는 입장에서 지금 이제 대법원장이 추천한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대법원장이 추천하면 그중에서 본인들이 2명을 골라서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만약에 마음에 안 들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사실은 그 처음에 자신들이 주장했던 것과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뭐 이분들이 김건희 특검법이든 아니면 최상병 특검법이든 이 특검법을 통해서 무슨 진실을 규명한다기보다는 그 특검법을 계속 그 법안을 내므로써 그 민심을 동요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게 더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그 특검법을 통과시키더라도 거부권이 행사되면 재표결하더라도 또 폐기되고 이 수순을 알면서도 계속 어떤 이른바 정치 공세를 한 목적이 크다 그런 말씀이세요? 이게 한번 폐기가 되면요. 그 거부권이 행사되면 물론 대통령이 거부권을 계속 행사하는 것도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야당으로서는 거기에 추가적인 어떤 혐의를 좀 더 넣는다든가 뭔가 이런 부분들 국민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에는 그런 부분들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그리고 또 한 번 거부권이 행사된 다음에 보복하듯이 뭐 일주일도 안 돼서 그 법안을 다시 낸다든가 이거는 이게 정상적인 여야 관계나 혹은 정부와의 관계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보복적이고 그다음에 어떤 정략적으로 이런 특검을 악용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협치와는 좀 거리가 멀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그 만약에 이제 오늘 국회 본회의를 볼게요. 특검법이 안건으로는 여당은 일단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설 걸로 예상을 많이 했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이번에는 본회의 자체를 뭐 거부한다 그럴까요? 보이콧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필리버스터 안 하고 본회의 거부로 바뀐 이유, 그 배경은 뭘까요? 현실적으로는 필리버스터를 해봐도 우리가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24시간 연장시킨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최상병 특검법은 지난번에도 필리버스터를 해서 우리가 왜 이것을 반대하는지에 대해서 이미 입이 닳도록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이제 뭐 이게 지연시키는 것도 있지만 알리는 목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고 또 하나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적용한 것들을 이것저것 다 갖다 놔서요. 도대체 내용이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그 어떤 걸 야당이 주장하고 있고 어떤 걸 우리가 방어를 해야 되는지조차 굉장히 불투명한 것들이 있는데 아마 야당은 오히려 필리버스터 기회를 그런 확정되지 않은 혐의들을 갖다 확산시키는데 본회의장에서 그런 것들을 발언을 통해서 확산시키는 기회로 삼으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뭐 그 장단에 춤을 출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필리버스터를 안 하는 게 더 맞다고 이제 판단을 하신 거고요. 자, 근데 좀 더 이렇게 전체적인 그 그림에서 보면 자, 야당이 특검법 이제 통과시켰습니다. 대통령이 이제 거부권 행사 이제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재표결 뒤에 폐기 수순. 야, 이 도돌이표처럼 반복하는 거. 어쩔 수 없이 현재로선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불행하지만 뭐 그런 상황인데요. 어디선가 매듭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도 그 아주 명백한 제3자 특검법으로 가자. 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이건 야당도 그렇고 용산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그렇고 모두 다 거부감을 보이고 있어서요. 네. 사실 이게 그 공수처에서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럼 그 수사 결과를 놓고서 조금 더 여야의 어떤 그 평행선이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빨리 공수처가 1년 2개월이나 되도록 이 사건 하나를 가지고 질질 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빨리 수사 결과를 내놨으면 좋겠어요. 공수처가. 네네. 공수처가 빨리 수사 결과 내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고요. 자,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24일 다음 주입니다. 한동훈 대표를 포함한 여당 지도부와 만찬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 김정욱 최고위원님도 참석하시죠? 네, 뭐 최고위원이니까 당연히 가겠죠. 네네. 자, 이번 만찬 회동 자체에 의미를 두는 회동입니까? 아니면 뭔가 성과를 거두기 위한 회동입니까? 어떤 쪽이라고 보세요? 그거는 뭐 어떤 목적을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네네. 원래는 이제 추석 전에 하기로 했던 지도부와의 첫 상견례인데 그때 네. 이제 한동훈 대표가 2026년 그 의대 증원 유예 제도 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하자라는 얘기를 하니까 용산에서 거기에 대한 이제 거부감 같은 것을 표시하면서 그 연기했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다시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조금 서먹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대통령이 그 한동훈 대표하고 만찬 전에 따로 개인적인 어떤 대화의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 명만 있는 그 자리만 있지 말고. 그럼요. 이게 사실은 한 20명 모여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사실.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대개의 경우는 만찬하기 전에 그 대표하고 대통령이 따로 얘기를 좀 한 다음에 같이 이제 만찬장으로 들어오시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게 참 보기도 좋고 지난번에 만났던 거야 뭐 여러 사람이 그 위로 겸 해서 만난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 무슨 다른 얘기를 하지는 못했을 것 같고요. 네네. 이번에 이제 만찬 자리에서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그 사전에 좀 만나서 그 얘기를 좀 대화를 나누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뭐 이제 성과를 거두기 위한 회동이 될까요? 이렇게 이제 여쭤본 이유가 지금 이제 의정 갈등, 의료 공백 이게 이제 큰 사안으로 지금 불거져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계속 더 장기화되게 놔둘 수도 없는 문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매듭을 풀기도 되게 어려운 문제로 이제 보이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뭐 모르겠습니다. 일주일밖에 안 남았습니다만 이게 약간 좀 어떤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자리가 과연 될 수 있을지 이게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이제 두 가지 같아요. 이게 의료 공백 어떤 탈출의 계기를 만들 수 있는지 플러스 이제 두 사람 간에 약간 어색한 관계가 풀릴 수 있는지인데 그 어색한 관계 그거는 둘째치고 이게 핵심 사안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뭐 어떤 진전을 볼 수 있는 계기는 마련될 수 있을지 국민들은 그걸 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계기도 마련되고 그다음에 두 분의 어떤 그 관계도 좀 많이 개선되기를 우리 당원들은 매우 바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저 역시 이거는 뭐 의정 갈등 문제는 사실 여야의 문제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저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만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정말 머리를 맞대고 좀 고민을 하고 해법을 찾아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와중에 박단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의힘 측 특히 한동훈 대표와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뭐 만남을 거절했다 이런 표현까지 썼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반박했는데 이 부분은 좀 파악을 해보셨어요? 예, 그럼요. 근데 6월, 7월에 본인을 안 만나줬다는데 6월, 7월에 그 한동훈 대표는 자연인이었어요. 당대표가 된 게 7월 23일입니다. 따라서 무슨 뭐 그 6, 7월에 나를 안 만났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의미가 없는 얘기고 그 이후에 그 비공식 면담을 한번 했잖아요. 6, 7월 그때는 한참 대표 되려고 뛰어다닐 때인가요? 네, 그러니까요. 경선할 때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뭐 별 의미가 없는 얘기고. 그다음에
그 한지아 대변인에 따르면 한지아 대변인이 계속 그분께 박단 비대위원장인가요? 그분한테 이제 연락을 했었는데 연락이 안 됐다고 해요. 네. 근데 제가 생각하기는 아니 한동훈 대표가 그렇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하고 다 그 접촉을 하고 있는데 네. 본인이 그 박단 씨가 연락을 계속하였는데 이 사람을 일부러 안 만났다? 그건 상식적으로는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중간에 어떤 그 뭐랄까 미스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나요? 뭐 네. 어떤 연락상의 어떤 오류가 있었는지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만 네. 저희가 그 한동훈 대표가 박단 대표를 일부러 안 만났다? 그거는 좀 전 논리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연휴 전에 여당 일부 의원들 뭐 그중에 이제 밝혀진 사람은 윤상현 의원을 비롯해서 비공개 만찬을 가졌는데 그게 네, 이제 일부 언론은 이게 역시 한동훈 대표와 그의 측근들은 다 배제됐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가 좀 나왔거든요. 그런 시각으로 기사가 나오는데 알고 보니까 윤 의원이 먼저 이제 번개를 요청했고 그래서 그걸 받아들인 거지 누구를 배제하려고 애초부터 그러진 않았다는 좀 것으로 약간 그런 분위기로 이제 저 사실 확인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꾸 오해가 생기거나 대통령과 여당 대표는 지금 뭔가 삐걱거리고 뭔가 이렇게 좀 사이가 소원하다 이런 시각들이 계속 있단 말이에요. 우리 김종혁 최고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좀 잘 원활하게 될 수 있고 진짜 적극 협력할 수 있는 이런 단계로 옮겨갈 수 있다고 보세요. 그 계기가 있을 수 있다고 보세요. 아니 이번에 그 만찬이 그 계기가 되겠죠. 그리고 그 여야 그러니까 우리 정부 여당은요 같은 배를 타고 정권 재창출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런 배에 타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서로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사이가 안 좋다고 해서 자신들이 타고 있는 배에 구멍을 뚫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노를 함께 저어서 가야 돼요. 그 윤석열 대통령도 본인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지 정권을 재창출해야 되는 거고요. 네네. 그건 저희 당으로서도 저희 당이 성공한 당이 되기 위해서는 차기 정권을 장악을 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올바른 어떤 정책들을 구체화시킬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 두 분들에게 윤석열 대통령이나 당 지도부가 서로 협조를 하는 것은 해야 하는 것은 네. 그거는 그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고 생각해요. 의무고 당이다. 자 네. 한마디로 일심동체다라는 취지로 이제 말씀해 주셨고요. 일심동체가 아니지만 그렇게 되려고 노력을 해야죠. 일심동체 되려고 노력한다. 자 김종혁 최고위원님 페이스북에 보니까 가장 최근 공개글 가운데 이제 저는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자리 잡도록 열심히 방어해 왔는데 이제 중반전 넘어가는 시점이니까 제대로 잘 해줘야 한다는 쓴소리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쓴소리 모드로 바꾸시기로 한 이유 그리고 지금 윤 대통령에게 가장 하고 싶은 쓴소리 어떤 건지 마지막으로 좀 소개를 해 주세요. 우리가 총선에서 대패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이전까지 우리가 국민들에게 열심히 잘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저도 역시 뭐 여러 가지로 대통령을 방어해 드렸어요. 네네. 그런데 우리 총선에서 이렇게 싸늘한 민심의 채찍을 맞았으면 그다음에 저희는 변화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했던 것들 우리가 아무리 뭐 옳다고 주장해도 국민들께서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은 우리가 고쳐 나가야 되는 것이고 네. 그리고 우리가 잘못한 것들 그런 것들을 더 이상 뭐 민주당 핑계 댈 것 없이 우리 스스로 고쳐 나가자라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총선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패배를 했으면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돼서 저는 이제는 쓴소리를 해야겠다. 당내 야당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고요. 네네. 대통령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를 따르라가 아니라 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국민을 따라가는 것들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국민을 따르라는 말씀까지 오늘은 듣겠습니다.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서휘영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추석 연휴는 어제 끝이 났지만 오늘 출근길은 비교적 수월했습니다. 또 퇴근길에도 극심한 정체는 없는 모습인데요. 서울 시내 북부간선로 도심 쪽 월릉분기점에 사고 있습니다. 현재 갓길로 옮겨서 처리 중이지만 신내 나들목부터 정체 이어집니다.
동부간선로 의정부 방향 군자교부터 창동교까지 지체 정체고요. 강변북로 일산 쪽 한강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 밀립니다. 고속도로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방향, 하남에서 강일까지 정체인데 그 사이 상일 2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은 남사진이 일대 6km 밀리고요. 앞 시간 발생한 사고 여파가 남아 있는데요. 처리는 완료됐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은 줄포 부근 1차로에 사고 나서 뒤로 정체입니다. 이후 바란과 매송휴게소부터 밀리고요. 일직 분기점부터 교통량 많습니다. 인천 가는 길 경인고속도로는 부천부터 제2경인고속도로는 일직과 서창 분기점에서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파고 또 파고 골라서 엄선한 뉴스만 전해드립니다. 파파뉴 코너. 오늘은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체코 순방부터 먼저 다뤄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2박 4일 일정으로 체코 방문하기 위해서 떠났어요? 네, 오늘 오전에 출국했고요. 그 성남공항에서 공군 1호기 타고 출국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도 역시 동행을 했고요. 네. 이제 김건희 여사 동행은 이례적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간에 윤 대통령이 해외 일정이나 순방 일정 있을 때는 늘 동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대통령실이 이 행보를 좀 늘릴 거라고 꾸준히 이어갈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공개 행보가 늘어났다. 이거는 이제 그 해외 일정에 동행했다. 이거는 원래 해왔던 거기 때문에 그게 기준이 되는 건 아니고요. 이번에 체코 일정 중에 예를 들어 김건희 여사 단독 행보가 있다.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공개 행보가 늘어났다. 이런 지점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용어도 하나 좀 정리를 하고 가면 좀 좋을 것 같은데 대통령 출국하면은 제가 이제 기사들 쭉 보니까 이제 순방을 간다 이런 표현들을 좀 많이 쓰는데 그럼 이제 보통 여러 나라 갈 텐데. 맞아요. 그죠? 예. 이게 여러 나라를 갈 때 이제 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예. 이제 순방을 가는데 보통 대통령이 출국을 하면 순방을 가요. 왜냐하면 한국가만 가지 않죠. 한번 그렇죠. 출국한 김에 여러 나라를 쭉 도는데 한국가 가는 거는 되게 좀 드물죠, 사실. 오히려 이례적인 상황인 거죠. 이번에 체코를 가는 건 한국가만 가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체코 출국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저도 기사들 좀 찾아보니까 순방이라고 쓴 언론사들도 있는데 이제 엄밀히 보자면 이제 출국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체코 한국가만 방문한다. 네. 윤 대통령 일정 지금 현재까지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주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오늘 출발을 했고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이 될 텐데요. 네. 체코 파벨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할 겁니다. 정상회담을 한 다음에 공동 기자회견을 할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이제 피알라 체코 총리하고 또 역시 그 회담을 할 텐데 뭐 이걸 한 다음에 여러 가지 MOU 문건 서명식이나 또 공동 언론 발표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번 체코 방문 목적이 뭐예요? 우리 한수원, 네. 한국 수력 원자력이잖아요. 네. 그 체코에 수출한 원전 이걸 마무리 짓기 위해서 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이제 원전 수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뭐 민에서 하거나 혹은 뭐 관에서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민간이 힘을 합쳐서 수주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가서 마무리 짓겠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요. 2달 전으로 시기를 좀 돌려서 보면 7월 17일에 체코가 우리 한수원을 신규 원전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을 합니다. 그때 이제 발표도 하고 그래서 기사도 많이 썼었는데 규모는 한 24조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업적으로 보고 있는데 2009년에 UAE 바라카 원전 수주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명박 정부 시절이었는데 그 이후에 최대 성과다. 15년 만에 쾌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좀 중요한 의미로 보고 있는 게 유럽에 판매한다라는 데 좀 의미를 두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럽이 상업용 원자로를 최초로 건설한 나라거든요. 국가거든요. 영국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기술을 받아가지고 뒤늦게 개발했는데 다시 유럽에 판매를 한다. 이런 점에서 좀 의미를 크게 보고 있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 짓는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상태가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이거든요. 물론 이 정도로도 거의 확정 단계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거의예요 또. 그러니까 완전히 확정은 아니거든요. 본 계약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본 계약이 내년 3월이거든요. 이제 그 단계까지 문제없이 갈 수 있도록 대통령이 가서 마무리를 짓겠다라는 그런 취지의 그 체코 방문입니다. 야, 이렇게 뭐 거의 확실한데 또 그 체코 한 나라를 방문해 가지고 이 문제를 마무리 짓겠다는데
웨스팅하우스와의 법적 분쟁이 끼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되게 이제 신경이 쓰이고 해서 어쨌든 이 문제에 관해서 체코에 어떤 확신을 심어주겠다는 건가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오늘 출발하기 전에 미국 로이터 통신하고 인터뷰한 기사가 공개가 됐거든요. 네. 이제 보통 또 대통령이 순방이나 아니면 해외 외국 방문을 할 때는 현지 외신하고 인터뷰를 해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사전에 공개를 하는데 그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 그 기사를 보면은 말씀하신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와의 법적 분쟁에 대해서 원만히 해결될 거다 이렇게 표현한 내용이 있거든요. 이 분쟁이 뭔지도 좀 짚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7월 달에 아까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한수원이 선정이 됐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웨스팅하우스라는 회사는 역시 원전 회사입니다. 이 원전 회사인데 같이 입찰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웨스팅하우스는 떨어지고 우리 한수원은 선정이 됐던 거죠. 근데 웨스팅하우스가 이 결과에 이의를 제기를 했어요. 사실 웨스팅하우스는 1월에 가장 먼저 탈락한 회사인데 뭘 문제를 삼았냐면은 이 웨스팅하우스라는 회사를 좀 알아야 되는데 전 세계 절반 이상의 원자력 발전소의 원천 기술을 제공한 회사입니다. 그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뭐 굉장히 그 기술이 높은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도 최초에는 웨스팅하우스로부터 기술을 이전을 받았어요. 대표적으로 1978년에 우리나라의 첫 상업용 원전이 지어지는데 그게 고리 1호기였거든요. 이 고리 1호기도 웨스팅하우스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아서 건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국내에 건설한 28기 원전 가운데 18기가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이 이용이 됐고요. 네네. 웨스팅하우스의 주장은 뭐냐면 뭘 문제를 삼는 거냐면 자신들이 이전한 기술이니까 이번에 그 한수원이 내놓은 제품 그러니까 이제 체코에 들어가기 위해 내놓은 제품이 APR-1000 이 원자로인데 이것도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허가 없이는 그렇게 수출할 수는 없는 거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우리나라 입장은 완전히 달라요. 이게 처음에 기술 이전 받은 건 맞는데 그건 이미 완전히 옛날 얘기란 입장입니다. 2017년도부터 기술 국산화가 다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 독자 개발한 상품을 파는 거기 때문에 웨스팅하우스랑은 관련이 없다라는 게 우리의 입장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 웨스팅하우스가 미국 회사다 보니까 외교적인 노력이 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간의 분쟁으로 번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간다라는 의미도 있고 특히 오늘 로이터 통신 인터뷰를 보니까 이 체코 원전 건설 사업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모든 분쟁에 대해서 원만한 해결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 이런 표현도 썼거든요. 그러니까 미국하고의 그 문제 그리고 또 체코와의 문제를 같이 해결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죠. 미국과는 외교적 어떤 노력을 벌이면서 이거를 마무리 짓겠다는 얘기 같고요. 원전 동맹 구축이 이번 순방 의제 1순위입니다. 다른 문제들은 어떤 걸 다루나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체코 방문하는 게 9년 만이거든요.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5년에 갔던 이후에 처음 가는 거기 때문에 좀 전반적인 얘기들이 다뤄질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잡혀 있는 게 있어요. 아까 정상회담 일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공동 기자회견이 예정이 돼 있거든요. 이런 이제 정상 간의 공동 기자회견을 하면 합의문이나 아니면 이제 공동 기자회견문을 발표를 하죠. 그렇죠. 여기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협력들의 내용들이 담길 텐데 지금 윤 대통령이 로이터 통신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은 이 그 원전 문제 말고 추가적으로 어떤 걸 다룰지 좀 예측을 해볼 수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북한 문제, 그걸 좀 다룰 것 같아요. 사실 윤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가면은 어느 나라든지 이 북한 문제를 꼭 협력을 구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핵 개발에 대해서 공동 대응을 해달라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그런 이제 설득을 해가지고 동의해 오는 그런 과정들이 쭉 이어지는데 이번에도 그 과정이 있을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전반적인 협력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뭐 인적 교류라든가 산업 교류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이 통상 대통령이 외국을 가게 되면은 경제사절단이 동행을 하거든요. 이번에 가는 기업 규모가 뭐 대기업, 중견기업, 그다음에 중소기업 포함해가지고 한 5, 60개의 기업이 되는데 이 기업들 간의 협력 과정도 있을 겁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20일에 체코 피알라 총리하고 MOU 체결하는 일정이 잡혀 있거든요. 여기 이제 설명 좀 들어보니까 무역, 뭐 투자, 첨단 기술, 공급망 이런 부분에서 협력을 제도화하는 내용이 좀 담길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계기는 이제 가장 핵심은 원전 문제 확실히 매듭 짓는 거. 그런데 이제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무역이나 산업 쪽에 협력을 확대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야당에서는 윤 대통령 출국 이제 비판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김건희 여사 얘기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오늘 아침에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김 여사가 가야 할 곳은 마포대교나 체코가 아니라 특검 조사실이다 이런 비판을 했는데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하고 최상병 특검법 통과시켰잖아요.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 통과시키면서 이런 비판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마포대교는 이제 지난 10일에
김건희 여사가 방문했던 그것까지 이제 같이 비판을 한 겁니다. 네.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또 외국 가신다니 잘 다녀오시라 이렇게 좀 비꼬기도 했고요. 네. 자, 체코 방문 얘기는 뭐 그 정도로 하고 이제 일반적으로 요번에 이제 그 대통령이 떠났으니까 체코로 저번 때는 박순봉 기자가 대통령 전용기 타고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네. 요번에는 후배가 갔어요. 누가? 네, 후배가 요번에 갔습니다. 후배를 보내줬군요. 좀 더 좋은 데라서 체코가 좀 덜 고생하나요? 꼭 그렇진 않아요. 고생 이번 좀 일정이 좀 짧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이렇게 좀 이게 고생보다는 고생은 대체로 다 하거든요. 왜냐면 네. 시차가 안 맞아가지고 그리고 기사도 워낙 많이 쓰고 마감하는데 좀 벅차서 그런데 다만 이제 어떤 나라를 가느냐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니까 후배한테 좀 배려를 해주신 것 같고 자 순방 가면 대통령 전용기 같이 타잖아요. 네. 그죠? 그 어때요? 안에 그 구조가 일반 항공기 타는 거하고 좀 달라요? 일반 항공기랑 비슷한데 예. 이제 제가 들어보니까 예. 일단 기자들 타는 데는 이제 이코노미 좌석이거든요. 예. 거기 보면 이제 예를 들어 선임 행정관이나 비서관들은 소위 생각하는 비즈니스 좌석을 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뭐 수석이나 실장급들 있잖아요. 비서실장이나 정책실장 이런 사람들은 뭐 1등석 이런 정도를 타고 이제 대통령은 또 전용 공간이 다 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 뭐 회의 공간 테이블도 있다고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코노미석만 타봤고 이렇게 앞에 가서 화장실 갈 때 보면은 비즈니스석도 살짝 엿볼 수가 있는데 예. 거기가 이제 일반적으로 비즈니스석 그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코노미석은 어떻냐면 네. 옆에 공간은 같아요.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앞뒤는 15cm 정도 넓다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그렇게 큰 차이를 느낄 정도는 아니고 이제 대신에 거기 이렇게 공군들하고 그다음에 네. 이제 대한항공 승무원들이 그 서빙을 담당을 하는데 그렇죠. 예. 이렇게 대부분 이제 타는 사람들이 좀 정해져 있는 비행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대체로 좀 파악을 좀 잘하고 있다. 이런 점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 뭐 서비스 본래 잘하지만 조금 더 신경 쓰는 그런 분위기는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게 있어요. 제가 경험한 거는 제가 뭐 예를 들어 식사를 하는데 뭐 빵을 뭐 안 먹는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좀 기억을 뭐 한다거나 그래요? 이런 것들은 있더라고요. 야 맞춤형 서비스 비슷한 거. 그냥 비용은 어떻게 내요? 비용이 제가 2번 갔었는데 예. 굉장히 비싸요. 비싸요? 예를 들어 뭐 나토 갔을 때는 1,900만 원을 냈고요. 그다음에 탄탄탄이라고 해서 중앙아시아는 한 1,300만 원 정도를 냈는데 그게 이제 비행기값 플러스 호텔비 뭐 이런 거 다 합해서요? 맞습니다. 이게 특히 나토 같은 데 가면 이제 워싱턴이잖아요. 예. 그러면 대통령하고 너무 먼 숙소로 잡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비교적 가까운 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다 가격이 비싸집니다. 그래서 이 출장 비용이 굉장히 비싸고 가는 기자들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는 게 이제 1,900만 원을 내고 갔다 그러면 몇 편을 쓰느냐에 따라서 이 기사 한 편당 몇 백만 원인지 액수가 나오는 거잖아요. 기사 5개 쓰면 너 한 편당 400만 원씩 쓴 거네요. 그래서 좀 많이 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럼 막 10편 써야지 그게 이제 200만 원으로 줄고 막 이런 거네요. 아, 그것까지 또 비용도 생각해야 되고 참 뭐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는 그 언론사에서 돈을 내는구나. 처음 이제 대통령실 내는 줄 아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건 전혀 아니고 다 언론사들이 내고 있습니다. 다 언론사들이 비용은 납부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하고요. 자, 오늘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뉴스 뒷면에 숨어있는 심리, 다양한 이슈를 심리학적 관점에서 풀어내는 시간입니다. 뉴스가 알고 심리. 김태훈 경남대 심리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한국 프로야구가 한국 프로스포츠 사상 처음으로 1,000만 관중을 넘어섰습니다. 출범 42년 만에 쾌거입니다. 오늘 그래서 응원의 심리학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교수님, 우리나라에서 왜 이렇게 야구의 인기가 많은 거예요? 저도 1,000만 관중 소식 듣고 사실 깜짝 놀랐네요. 그러니까요. 그동안도 인기가 많았는데 올해 뭐 또 갑자기 불붙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자료를 찾아봤는데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뭐 첫 번째로는 20대, 30대 여성 관중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요. 그러니까요. 자료를 보니까 작년 대비 20대 여성은 75%, 30대 여성은 69% 정도 증가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사실 생각해 보면 야구는 옛날에 아저씨 스포츠라는 인식이 좀 있었는데 이게 이 야구장에 놀러 가는 문화로 바뀐 측면도 있고요. 그러면서 개별 선수에 대한 팬덤도 형성이 되는 거고 그런 측면이 좀 있어 보여요. 그러면 왜 20대, 30대가 더 많이 가기 시작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사실 야구는 특히 규칙이 복잡해가지고 진입장벽이 높은 스포츠인데 이제 타 방송사에서 하는 야구 예능 프로그램이 이걸 조금 낮춰준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야구 예능 프로그램이 네. 더 낮춰주고 또 이제 보니까 옛날에는 그 라떼 뭐 라떼라는 표현 쓰긴 뭐하지만 여튼 중장년층 그 옛날에 야구를 좋아하던 남성들 이런 분들은 막 자기가 응원하는 팀의 승부에 막 목을 맸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 TV 화면에서 이렇게 관중석에 비치는 그런 여성 팬들 보면 정말 그냥 그 분위기를 만끽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보기에. 스케치북 들고도 많이 가시고. 그게 다른 것 같아요. 그게 그냥 뭐 누가 이기면 좋겠지만 자기가 뭐 그 응원하는 팀이 이기면 더 좋겠지만 거기에 연연하지 않으면서 그 분위기 자체를 즐기는. 그런 측면이 상당히 있어 보이고요. 또 하나 이제 야구가 40년이 넘다 보니까 프로야구가 가진 스토리의 힘이 생긴 것 같아요. 프로야구 이제 스토리도 붙기 시작했다. 그래서 팀이랑 선수의 개인적인 매력적인 스토리들. 제가 아주 재미있는 글을 하나 봤는데요. 얼마 전에 한화 팬이 포기하지 마. 우리도 너네 포기 안 했거든. 이런 글을 올리셨다고. 오, 아주 와닿는데요. 우리도 팬들도 한화를 포기 안 했으니 한화도 결코 끝까지 포기하지 마라. 와. 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거 이제 정말 분위기를 만끽하는 것 같다는 거하고 좀 비슷한 얘기인데요. 성적이 좋고 나쁘고보다도 응원이 재밌어서 인기가 많아졌다. 더 사람들이 찬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야구 응원은 다 같이 이제 노래 부르고 춤도 추고 그럽니다. 이런 응원 문화에 어떤 심리적인 요인 있는 건가요? 응원하는 관중 모습을 보면요. 대부분 그 요즘 이제 유니폼을 많이 사시거든요. 유니폼을 입고 열심히 응원에 참여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게 개인이 참여하는 게 아니라요. 그 팀의 구성원이 돼서 참여하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아, 집단의 어떤 그 소속감? 거기서 느끼는 일종의 희열?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응원 동작을 시켜도 이걸 옷을 입은 상태에서 하는 거하고요. 그냥 본인 옷을 입은 상태에서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달라집니다. 아, 유니폼을 입은 거하고 거기다 자기가 좋아하는 선수 이름도 또 새겨져 있고 백넘버 있고. 이걸 이제 심리학에서는 탈개인화라고 하는데 탈개인화? 이게 이제 개인이 아니라 집단에 소속됐을 때 집단의 행동이 훨씬 더 쉽게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딱 이해가 되네요. 자, 탈개인화. 그냥 개인 스스로 가서 즐기는 것보다는 그게 어떤 하나의 집단의 소속함으로써 더 거기에 빠져든다. 맞습니다. 그런 얘기 같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꼭 야구장이 아니라 뭐 콘서트장, 뭐 이런데 노래방 가도 될 것 같은데 거기 또 경기장에 다른 매력이 있는지 스포츠의 매력 또 야구의 매력 그 경기장의 매력 이게 어떤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어요? 이게 뭐 사실 다른 거니까 다르지 않느냐라고 하면 너무 단순한 것 같아서 제가 좀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영화랑 한번 비교를 해봤거든요. 영화랑. 왜냐하면 입장료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러 가는 거하고 프로야구를 보러 가는 거하고를 비교해 보면 영화는 혼자 하는 경험이고요. 영화를 보는 것 이외에 한 2시간 정도 다른 가능성은 없습니다. 근데 야구는 거기 가면 팬들끼리 아니면 선수와 팬이 함께 하는 경험이거든요. 약간의 커뮤니케이션 가능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가성비로 따지면 프로야구가 훨씬 뛰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뭐 영어로 치면 인조이, 그러니까 즐길 수 있는 그 거리가 이렇게 좀 다양하고 폭이 넓다 그런 말씀이에요. 게다가 이제 소셜 미디어가 연결이 되면서 이야기거리가 상당히 풍성해지고 있어요. 그 KBO에서 한 몇 년 전에 그 경기 영상을 업로드하는 걸 금지시킨 적이 있었거든요. 경기 영상 업로드 금지. 근데 지금은 그걸 풀었습니다. 그 저작권 문제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았나 싶은데, 그런데 그걸 풀었더니 더 얘기거리가 많아지는 거죠.
같이 이렇게 즐기고 놀 수 있는 또 다른 공간이 하나 생기니까 예. 이게 서로 상호작용하는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그 최근에 보니까 어떤 치어리더인데 네네. 기아였나요? 어디? 기아 맞습니다. 삐끼삐끼 춤. 아, 네. 조회수가 7천만? 네, 그게 뭐 해외도 굉장히 해외 뭐 CNN인가 어디 해외 언론에도. 네네. 야, 그 파급력이라는 건 진짜 엄청난 것 같아요. 네. 자, 그렇다면 성적과 응원 상관없다는 게 요즘 신세대 팬들 많이 얘기하는 겁니다. 네. 팀이 경기에서 져도 네. 응원을 하게 된 심리, 이거는 어떤 심리입니까? 이건 그냥 팀에다가 나를 동일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팀에다 나를 네, 동일시한다. 네. 그러니까 물론 승부와 성적이 전혀 상관없다는 아니겠지만 이 팀은 내가 응원하는 팀이 나를 대표한다고 생각을 하면 네. 그 팀과 내가 감정적으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길 때는 당연히 기쁘고요. 네. 질 때는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슬프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게 일상적인 경험을 그냥 감정적인 경험을 하는 거죠. 예. 만약에 성적이 정말 중요하다면 그 예전에 8회 정도 되면 무료 입장했었던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네. 네. 그때처럼 8회 정도 되면 관중들이 다 승부가 결정났을 때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승부에 집착하던 세대들 얘기예요. 네. 예.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게 계속이 되면 팀과 팬이 가지는 서사들이 많이 생기죠. 네. 팀과 팬들 사이에 서사도 생기고 소통도 생긴다. 네네. 자, 근데 교수님 응원하는 팀이 이기길 바라는 건 이제 당연한 심리 같고요. 네네. 근데 반면에 왠지 항상 이길 것 같은 강팀보다 네네. 좀 아슬아슬한 약팀을 응원하는 그런 또 성향이 있는 분들도 있고 네. 그런 심리도 있거든요. 이건 어떤 심리입니까? 그러니까 약팀을 응원하는 걸 보통 이제 언더독 효과라고 하는데요. 네네. 그냥 약자라서 응원하는 건 아닙니다. 네, 이게 이제 그냥 경기를 이기고 지는 것으로 구별하는 게 아니라 그 준비하는 과정, 그다음에 노력, 기회의 측면으로 보고 이 팀은 그래도 충분히 그 응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해서 응원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군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비슷한 상황을 설정해서 강팀과 약팀 이런 그런 의미를 부여한 다음에 사람들한테 선택을 하라고 했더니 80% 정도가 약팀을 선택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어떤 약간 잠재력은 있고 가능성은 있는데 기회가 그 팀, 없다고 기회가 생각하고. 없고 네, 근데 네. 그 팀이 이겼을 때 약간 희열은 더 클 수도 있겠어요. 엄청나게 크죠. 그러니까요. 네. 이 팀은 내가 예상했던 것처럼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재확인하게 되니까. 그러니까요. 네네. 그 심리적 쾌감이랄까 네. 그런 기쁨이 더 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다면 강팀을 응원하는 사람들 심리는 뭐예요? 강팀을 응원하는 분들은요. 네. 안정적인 걸 좋아하고 예측 가능성이 있는 걸 선호하는 분들이 그래요. 팬의 입장에서 보면 예. 불안해하면서 경기를 보는 건 정말 불편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강한 팀을 응원하면 별다른 걱정 없이 이제 네. 편안하게 경기를 즐길 수 있죠. 네. 그렇군요. 자, 야구를 지면 하루 종일 울적하고 네. 또 이기면 하루 종일 기쁘고 야구 결과에 따라 하루 종일 기분이 올랐다 내렸다 하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괜찮습니다. 뭐 큰 상관 없는 거예요? 아니 이 정도는? 경기 끝난 직후에 이기면 기쁘고 그다음에 뭐 지면 엄청 울적하고 그런 감정이 드는 건 자연스러운 거고 정상적인 사람의 감정이다. 안 들면 이상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렇죠. 네, 대부분 일시적이라서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네. 심지어는 내가 이 팀 절대 다시 응원하나 봐라 하고는 그 다음날 또 응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야구는 144경기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고 또 내년 시즌도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응원을 하는 입장을 좀 주로 여쭤봤는데요. 응원 받는 입장 어떤지도 잠깐 살펴볼게요. 수천 수만 명의 관중의 응원 소리 그라운드에서 되게 크게 들릴 겁니다. 네. 과연 호응하는 소리랑 야유하는 소리 이게 경기하면서 구분이 될까요? 정확하게 합니다. 정확하게 선수들이. 돼요? 네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음이 같다고 구분을 못할까 하는 걱정을 하실 수 있는데요. 먼저 선수들은 큰 소리가 언제 나오는지 그 맥락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음이라고 해도 이런 맥락에서는 이게 호응이나 응원하는 소리고 이런 맥락에서는 야유하는 소리다. 요거를 분명히 구분을 하고요. 그래요. 또 소리도 패턴이 좀 다릅니다. 응원하는 소리와 야유하는 소리가 보통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홈팀의 팬들이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잘하고 또 쉽게 반응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응원의 효과는 당연히 있다고 보시는 거죠? 당연히 있고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아주 흥미로운 영상을 하나 봤는데 네. 미국 대학 야구 리그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네. 홈팀 관중이 상대 투수가 볼을 3개를 연속으로 던졌어요. 예. 그랬더니 거의 모든 관중이 갑자기 볼 4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도 또 볼을 던졌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볼 5, 볼 6, 볼 7, 볼 8까지 갔는데 겨우 8개째나 돼서야 스트라이크를 던질 수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 압박감이 엄청난 거예요. 압박감이 대단하다. 그렇다면 응원하고 성적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봐야 되네요. 네, 실제 제가 예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홈팀 어드밴티지라는 게 분명하고요. 네. 응원을 받을 때 점수도 훨씬 많이 내고 그 다음에 경기를 지배하는 그런 모습도 많이 나오고요. 그래요. 여기에 하나 더해서 심판한테도 영향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연구 결과를 좀 살펴봤더니 애매한 상황일 때 심판들이 자기도 모르게 홈팀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린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막 거센 야유나 거센 반응을 보이는 팬들을 심판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네, 그렇죠. 이게 뭐 완전히 명확한 상황에서 오심을 하지는 일부러 오심을 한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네네. 이 해석 가능성이 좀 모호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약간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 우리가 이제 팬들이 그 선수들 혹은 자기가 좋아하는 팀에게 이제 기대를 하잖아요. 네네. 그럼 기대를 하는 게 선수들의 마음에 힘으로 작용하는 게 맞나요? 이거 너무 부담되는 데가 많아요. 네. 전장가요, 후장가요? 이건 선수가 가진 경험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예. 경험이 없는 선수들은 부담을 가질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굉장히 큰 기대를 받는 유망주들이 소위 입스라는 현상을 보이죠. 예. 심지어는 그래서 데뷔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은퇴한 사례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요즘은 프로 구단들에서 선수들이 항상 팬 앞에 노출되고 팬의 기대를 받는다는 걸 알고 그런 도움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응원의 심리학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지 한 말씀 해주세요. 응원은 응원일 뿐 깊게 빠져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은 응원일 뿐이다. 네. 자, 깊게 빠져들 필요는 없다. 네네. 자, 여기까지 오늘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태훈 경남대 심리학과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가을 야구 시작까지 남은 경기가 많지 않습니다. 매일 가슴 졸이며 야구 보시는 팬들 많으실 텐데요. 기적을 바라고 있는 구단 중에 하나, 한화 이글스의 대표적인 응원곡이죠. 오늘은 윤한기의 행복합니다. 끝곡으로 함께 듣겠습니다.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